광우병, 그 다음에 GM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 안전의 문제, 또 식품 위해의 문제, 식품 위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식품 첨가물이죠. 식품 첨가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레비스트로스식으로 얘기하자면 날 음식을 먹지 않죠, 그죠? 날 음식을 먹지 않고 많이 가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또 혹은 장거리 보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뭐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뭐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산업적 식품, industrial food, 산업적 식품이 되면서 첨가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히 뭐 보존이나 유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조를 위해서, 제조 맛을 낸다든지 향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 매출 1위 식품 중에 하나가, 매출 상위 식품 중에 하나가 어떤 우유였어요? 어떤 우유였을까요? 무슨 우유? 땡땡땡 우유? 그렇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죠. 그래서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바나나 맛 우유인데, 바나나 맛이나 향이 나는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굉장히 장수 식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식품 첨가물에 의한 이제 음식 제조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 조미료, MSG라고 하죠. 화학 조미료. 뭐 이제 옛날에 뭐 미원이, 미풍이 이런 이름으로 흔히 불리던 화학 조미료라든지 사탕의 착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맛을 내게 되고 소위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었죠. 처.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자였을 때 4대 악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죠. 식품 관련, 불량식품 혹은 뭐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농간질 이런 것들을 이제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식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승격시켰어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혹은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서 인정되는 식품 첨가물이 1962년에는 217개 품목이었는데 현재 595개 품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자라든지 아니면 음료 이런 것들의 레이블을 좀 보시면 이 중에서 한두 개 혹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존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 이제 장기간 유통해야 되고, 그죠? 뭐 냉장고에 보관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대에 내놓든 간에 식품 유통기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보존료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뭐 이런 것들이 먹거리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우리 귀에는 낯설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산화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부틸 히드로시아니솔, 이건 아마 화학과나 이런 친구들 많이 잘 알 텐데,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그죠? 이름도 신기하죠? 아황산염,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실 특히 아황산염의 경우에는 뭐 비염이나 천식, 요즘에 아마 천식 환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긴 한데, 어쨌든 식약청에서 인정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감미료, 그죠? 감미료는 단맛을 내는 거죠, 감미료. 그래서 소주 같은 데도 이제 사실은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입에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단맛을 내서. 그래서 아스파탐, 뭐 신경 내분비 교란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밖에 몇 가지가 더 사용되고 있고, 착색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색깔, 그죠? 착색료. 그래서 황색 제4호, 치자 황세소, 카라멜 색소 이런 색소들이 어쨌든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향료, 착향료. 그래서 바닐라 맛이 나는, 그다음에 오렌지 향, 레몬 향.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 음식보다 더 향이 많이 내죠. 레몬 향 같은 경우, 오렌지 향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발색제, 색 변화.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연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이라든지 질산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유화제.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지방, 기름이죠, 기름. 워낙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 섞여야 의도하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방하고 물을 혼합을 촉진하는 유화제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제인 나트륨이라든지 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뭐 이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산도 조절제, 산도 pH죠. 이런 걸 조절하는 구연산이라든지 수산화 나트륨, 젖산, 팽창제,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효모, 탄산 나트륨, 고결 방지제, 수분 응집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산화규소, 규산나들 칼륨, 규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한번 볼까요? 실제 덴마크의 드링킹 요거트라고 써 있네요. 쭉 한번 성분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뭐가 들었을까요? 성분이 쭉 있겠죠. 라벨이 뭐 있잖아요, 그죠? 원유 또는 환원유, 탈지분유, 환원유, 탈지분유, 유크림, 딸기 시럽, 정백당, 가당 딸기, 유스트리오스, 자일리톨, 말토덱스트린, 정제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런 말 이상. 착향제나 이런 건 없나 보죠, 그죠? 네, 그거 못 따라갔어요. 네, 따로 없대는데.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 자일리톨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가당 딸기, 설탕, 그러니까 가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레이블을 보면 참 한문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가당, 설탕을 더했다 이런 뜻이죠. 가당 딸기. 딸기 과즙하고 딸기 시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적어도 이 제품에는 저기 나와 있는 뭐 착향료라든지 착색료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뭐 또 없나? 이건 뭐 우유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라벨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라벨 찾는 법을 이제 익히셔야지. 열량. 열량 말고 여기 보면 원재료 이런 게 있죠, 그죠? 원유. 그렇죠. 큰 소리로. 원유가 있고요. 정제수. 탈지분유. 유크림, 결정과당, 액상과당, 오트밀. 액상과당, 그죠? 그거는 이제 옥수수 당분이죠, 그죠? 오트밀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정제염, 카라기난, 자당지방산 에스테르, 합성 착향료, 오트밀 향. 여기는 보니까 합성 착향료라고 향료가 들어가 있네요. 그 향료가 합성해서 만든 것이고, 괄호 열고 오트밀 향. 이게 모닝 오트밀 우유, 오트밀. 오트가 뭐죠? 영어로 오트가 우리말로 귀리인가요? 뭐죠? 한번 내가 정확히 오트가 아마 귀리인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오트는 안 들어가. 오트밀 분말. 오트가 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마 귀리가. 네. 그래서 오트밀 분말이
1.0% 들어가 있어요. 1.0%. 그 다음에 합성 착향료로서 오트밀 향을 내는 착향료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오트밀 1% 넣어가지고는 오트밀 같은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아마 그 향이 나는 향료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죠? 오트가 뭐예요? 귀리요. 귀리 맞네요. 귀리. 네, 귀리. 그래서 귀리 향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귀리 맛이. 근데 어쨌든 귀리의 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오트밀 향료를 합성한 화학 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의 음식에 착색료나 착향료, 보존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푸드들, 산업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화학적 가공, 화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멜라민 파동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텐데요. 2008년도에 미국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뿐만이 아니라 멜라민 파동이 굉장히 큰 사회적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우유 대신에 혹은 분유 대신에 화학적으로 멜라민이 주로 이제 만들어 사용되는 거는 화이트보드, 이게 이제 하얀색이죠. 하얀색인데 멜라민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화이트보드나 플라스틱이나 식기, 접착제 이런 데 사용되는 멜라민이죠. 멜라민을 사용해서 분유를 만든 거죠. 그 분유를 이제 중국의 아기들이 먹고 이제 사고가 많이 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장결석으로 사망하고 또 5,300여 명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고 뭐 이제 또 그걸 활용한 유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로 많이 팔리는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혜태 미사랑 카스타드라고 하는 게, 카스테라죠. 소위 말 카스타드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전부 다 정부에서 리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과자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니까 쌀, 중국산, 팜유, 백설탕, 전지분유, 난황분말, 버터, 포도당, 합성착 향료 뭐 이렇게 쭉 해서 사실은 이 원재료명 성분 표시에 멜라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이 혜테미 사랑 카스타라고 하는 게 이 멜라민 성분이 굉장히 높아서 수거된 몇 개의 과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걸 가져왔을 때 깜빡했네. 예, 제가 그때 급하게 정부에 수거되기 전에 막 이제 쫓아가서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이제 2008년이니까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어떨 때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상당히 놀란 게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제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멜라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과자류 중에 하나로 해서 급하게 전체 이제 매장에서, 국내 매장에서 수거를 했는데, 실제 과자의 표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빈틈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제 뭘 과자를 사 먹든 뭐 빵을 사 먹든 음료를 사 먹든 간에 아마 라벨을 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라벨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아까 열거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 첨가물 이외에도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서 가능하면 검색도 해보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수업 효과로 굉장히 좀 제 자신이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학기 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혹은 뭐 어떤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학기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죠.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우리 몸이 가장 기본이고 건강이 기본이고 한다면 사실은 뭐 식품 안전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선가 출생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 유통 경로를 거쳐서 오고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제도적인 안전 수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식품안전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띤 기관들, 정부 이런 데서 전체 먹거리의 생애 주기의 안전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력 추적 가능성, traceability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일본의 쇠고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거기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이게 어떻게 어디서 도축돼서 어느 농장에서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우의 경우는 알 수 있죠. 근데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조작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음식,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됐던 거,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건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뭐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를 불신하는 소위 말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서로 어떤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 정말 제대로 된 위험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식품이건 아니면 핵발전이건 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객관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정보와 또 그것에 관한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 특히 정부, 기업, 소비자, 시민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일종의 합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는 라벨을 사실 충분히 그 라벨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때로는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식품 안전에 관한 혹은 식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 식품 첨가의 누적 섭취량이에요. 이제 각 음식마다 여러분들이 먹는 무슨 우유, 커피, 무슨 뭐 탄산음료,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각기 이제 개별적으로 식약청에서 혹은 식약처에서 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소량의 첨가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을 전혀 먹지 않는 수도 있고, 특히 가공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양의 다양한 첨가물들을 하루 동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각각의 식품에는 소량만 들어있는데 A, B, C, D를 한꺼번에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섭취하게 되면 누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개인의 몸에 쌓이는 거니까 개인의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그래서 누적 섭취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여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공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몇 종류를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아마 개인이 섭취하는 총량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다음 주제는 이제 먹거리 소비와 몸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를 잡식동물이라고 하죠. 잡식동물. 그죠? omnivore. 잡식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죠? 아마 그 먹거리 소비와 몸이라고 하는 챕터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텐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한 2번 그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추천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언급하고. 누구죠?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 인간 인류라고 하는 종은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뭐 메뚜기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온갖 나물도 먹고 풀도 먹고 뭐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잡식동물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몸과 관련되지만 일종의 결론으로 보자면 또 사회적으로 구성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문화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특정한 음식을 선택하고 선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세상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먹는 게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었는지 비용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먹거리 소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처음 학기 초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잡식동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먹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회과학적 혹은 존재론적 뭐 실존적 뭐 이런 혹은 유기체로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폴란에 따르면 잡식동물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무슨 얘기냐면 잡식동물이니까 막 여러분들 아마 그 아기들 태어나면 조금 자라면서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주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입에 넣고 먹기 시작해요. 동전도 먹고 무슨 뭐 저 별거 공도 먹고 다 그래. 별거 다 일단 입에 넣고 빨아보고 삼키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눈에 보이는 거 주변에 있는 걸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이제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잘못하면 죽죠. 그죠? 버섯, 이런 것들. 버섯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잘못 채취해서 먹다 보면 죽고 그러는데 아니면 보고 이런 생선 같은 것들, 보고를 잘못 처리해서 지금도 요새도 심심치 않게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잡식동물로서 온갖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재적 속성이 있는데 또 동시에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인류의 진화 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안전이죠. 먹고서 죽거나 병이 나면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화되죠. 그래서 문화적 규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는 뭐 버섯은 이러이러한 것을 먹어야 되고 일종의 지역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과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문화를 통해 우리 입맛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트라이 할 때 보면 나는 뭐 늘 내가 먹던 것만 먹어야지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뭔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취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 잡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획 의도 가운데 하나는 그냥 먹기 좋은 것, 입맛에 따라서 먹지 말자는 거예요. 입맛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입맛에 먹기 좋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전통일 수도 있고, 대개는 옛날에 전통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집안, 그래서 집안들마다 먹는 음식, 아니면 그 종족, 아니면 그 나라, 그 민족에 의해서 특정 먹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고, 어떤 것들이 좋은 음식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혹은 음료를 먹는데,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소위 말하는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선택한다, 어떤 뭐 음료를 선택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걸까요? 아니면 무슨 우리 전통 집안에서 우린 대대로 이걸 먹어왔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신기한 음료가 하나 있던데, 요즘에 잘 나가는 음료가 누가 아까 얼핏 가지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없어도 되니까 질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선택한다 그럴 때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아, 이거였군요. 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인데 이게 뭐예요? 하식스라고 네. 일종의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죠? 네. 그래서 이걸 왜 선택하셨어요? 졸려서, 그죠? 졸릴 때 이걸 먹으면 이제 공부할 때 좋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가 있었을 거예요. 캠퍼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아마 주소비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기성세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천연 고카페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페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굉장히 새로운 신제품이 언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나? 나온 거는 2010년도 2010년 정도로 나오고, 근데 최근 들어서 부쩍 굉장히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집안의 전통 음식은 아니죠, 그죠? 기업에 의해서 광고, 홍보 이런 걸 통해서 대대적인 어떤 이런 판매 전략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매출의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비에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들 선택에. 그죠?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제 그 광고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별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먹거리라고 하는 게 기업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쨌든 최고의 목적은 뭐 하여간 매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뭐 그랬을 때 광고라고 하는 것, 광고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들의 몸에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그래서 이제 특히 카페인이니까 뭐 공부하는데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노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맛이나 뭐 이런 것,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광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이 꼭 몸에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먹기도 좋지만 사실은 생각하기 좋은, 생각하면서 먹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좋은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좋은 것,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음식을 먹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이 좋은 것인가? 또 우리 몸에 좋은 것, 또 좋은 것이죠. 또 환경에 좋은 것,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먹거리를 통해서도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행위자나 어떤 사회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커피가, 이 원두가 어디에 생산될까? 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적 영향을 줬을까? 아니면 이것을 생산하는 데 참여했던 제3세계의 농민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을까? 제대로 임금을 받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좋은 음식, 먹기도 좋지만 우리 몸에도 좋지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고리타분할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가 중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가 우리 어떤 생각을 결정짓는 부분이 굉장히 문화인데, 문제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점점 옛날에 문화라고 하는 게 전통이나 가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종의 소비 문화죠. 소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광고라든지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데 대한 어떤 성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은 음식 문화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부재하고 온갖 가공식품과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식습관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 식사 이런 것들도 다 파괴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소위 말해 음식이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개인에게 계승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위 말하면 전문가, 광고, 산업, 과학 이런 새로운 제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제도들에 결정되고 있고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제공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취사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소위 말하면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서양적으로 말하자면 아비투스, 어떤 생활의 장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 생활의 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계급에 의해서, 여러분이 속한 계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마 여러분들 브루디에의 구별짓기,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구별짓기라는 게 있죠. 내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문화적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 대개는 이제 가족의 가족,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승되는 문화적 자본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육식은 나쁜 것이야, 고기는 아니면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은 몸에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은 뭐 와인을 마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먹고 뭐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어떤 일종의 문화적 자본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다른 계급과는 다른 형태의 식습관을 가지고 그것이 또 몸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통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관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세련됨 아니면 상류층 이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일상의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그래서 내 일도 잘 관리하고 전문직으로서 내 가정도 내가 잘 운영을 하고 내 일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음식도 무슨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고 뭐 이런 음식을 먹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에 관한 특정한 행위 유형 뭐 가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노동계급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이를테면 나는 텍사스에 있는 노동자의 자식이다. 그러면 잘 먹는 거는 뷔페에 가서 그죠? 뷔페에 가서 마음껏 몇 접시씩 가져다가 무슨 닭튀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먹는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이고 뭐 하게 잘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습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뭐 텍사스에 유명한 무슨 티본 스테이크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큰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으면서 아 정말 배불리 먹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이 아이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특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몸도 변하겠죠. 그래서 남성다움 텍사스가 주로 이제 뭐든지 크다 아니면 뭐 남성다움 소위 마초적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텍사스가 조지 W 부시 이런 사람들이 다 텍사스 출신인데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워낙 텍사스도 굉장히 그 축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몸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몸도 남자다우면 막 근육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류계층 이를테면 미국 동부의 상류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에 대한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 그래서 뭐 빼빼 마르고 막 이러면은 좀 남자가 시원찮고 뭐 남성답지 않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좀 근육이 많고 이렇게 해야 정말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구성원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구별짓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계급과는 다르다.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와인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와인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 어떤 계급적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누가 상류층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뭐 더 잘 교육받고 세련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오늘날의 이제 그 몸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뭐 책에 나오기를 뭐 44 사이즈라는 얘기가 나오죠. 허남혁 선생님 책에 보면. 그래서 44 사이즈면 어떤 건가요? 뭐 보통 날씬하면 55 사이즈 입는 거 아닌가요? 44. 44라는 게 있나 보죠. 그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44 사이즈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사이즈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씬함에 대한 선호라든지 뭐 몸의 특정한 무슨 뭐 180 남성은 뭐 180 이하면 루저고 180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몸에 대한 어떤 특정한 뭐 기호 몸이 가지고 있는 기호죠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는가 보면 결국 현대 사회는 특히 제가 먼저 설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런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기업이에요. 기업. 그죠? 기업. 특히 뭐 음식 관련 기업 아니면 몸 관련 산업
뭐 이런 산업 기업들에 의해서 특정한 형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선호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특정한 미남, 미녀 혹은 뭐 선남, 선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이 성찰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다 나도 사사사이를 입어야지 뭐 우리 아이도 어떻게든지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우유를 먹여서 180 이상으로 키워야지 이런 담론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자들에 의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몸에 좋은 것인지, 그게 정말로 건강한 것인지,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급별로 상당히 다른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기제가 제가 볼 때 점점 더 공동체나 개인의 어떤 주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기업, 산업, 뭐 시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좋은 음식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TV 맛집을 통한 식욕은 나의 식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교 근처에 어디 음식점을 갔더니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음식점들마다 가면 무슨 SBS 맛집, 무슨 뭐 맛기행에 나온 집, KBS에서 나온 집, 뭐 이런 식으로 막 방송국에 출연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아니면 무슨 뭐 저쪽 멸치국수에 가면 무슨 식객에 나왔던 것, 뭐 이렇게 되는데, 어딜 갔더니 SBS, KBS, MBC에 나온 적이 없는 집,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요즘 하도 그냥 뭐 음식점들마다 나오니까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제 어떤 광고에 어떤 활용이 되던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고 과연 내가 나의 식욕이나 입맛이나 취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반대로 나온 것이 슬로우 푸드인데 일종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소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건강 문제. 그 밖에 제가 이제 학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다시 정리하자고 한다면 먹거리 소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몸과 건강과 관련될 뿐만이 아니고 계층, 생태, 뭐 윤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몸으로도 먹지만 마음으로도 먹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영상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제 강의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죠? 계속 뭐 하여간 현대 식품 체계, 특히 글로벌화된 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문제는 알겠는데 뭐가 대안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맨날 그냥 뭐 비판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먹으라고,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드려야 되는데 뭐
완벽한 100%짜리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소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자.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한 결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나 뭔가 좀 우리가 그 얘기는 좀 전에 했던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개인적인 해결책. 라벨을 좀 꼼꼼히 따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생산자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심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제 대한 먹거리에 관한 논의예요. 대한 먹거리.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과연 먹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상품일까? 상품이기만 할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메시지죠. 그죠?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다. 사회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맺는다. 그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닌 의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품 체계가 없을까? 상업화되고 시장화된 그런 시장 체계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출발점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를 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죠. 그죠? 디스턴싱, 거리를 줄이는 거가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거리를 얘기했었죠? 거리의 단 두 가지 종류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디스턴싱에서 뭐였죠? 어떤 거리? 물리적 거리,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 칠레와 서울, 그죠? 아이오와와 부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거리죠,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죠? 사회적 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래서 이 거리의 증가라고 하는 게 현대 식품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계속해서 장거리에서 싼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오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자가 누군지, 그냥 마트 가서 사오는 음식, 그 생산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점점 더, 먹을거리를 상품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의 증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지와 소비지, 이것들의 거리를 계속 늘려온 것이 현대 식품제의 특징이고, 그렇다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의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물리적 거리, 또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팀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 소비, 조금 더 말씀드릴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어떤 먹거리 체계를, 좋은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전성, 안전한 음식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먹거리 체계다. 안전한, 그죠? 그 다음에 생태성,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환경에 악영향을 덜 주는 이런 게 이제 좋은 먹거리 체계다. 관계성,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생산한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을 만한 생산자야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먹거리 체계다. 복지성,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역성,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 물리적 거리가 짧은 이런 게 좋은 먹거리 체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안성 혹은 지속 가능한 좋은 먹거리 체계의 어떤 지표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지표와 관련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당신이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한국의 경우에는 한살림, 그죠? 한살림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생협, 아이쿡 이런 데 생협에서 생협 회원들에게 자신이 지금 회원으로 있는 생협이 이런 5가지 지표로 볼 때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한국이 안쪽이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일본 생협 회원들과 한국 생협 회원들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 생협 회원들이 더 자신들의 생협의 대안성, 생태성, 관계성, 복지성, 지역성, 안전성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약간 있고 뭐 일본의 생협이 더 이런 5가지 지표로 볼 때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계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생태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일본의 소비자 회원들이 더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뭐 이것이 근데 일본의 소비자들이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일본의 생협이 더 우월하다고 하기에는 좀 저희들 자신도 그 자료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비교 가능성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일종의 탐색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5가지 지표를 통해서 일단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일정한 부분 좀 왜곡돼 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부족한데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이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런 5가지 지표 아까 얘기한 디스턴싱 혹은 디디스턴싱 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먹거리 체계, 현대 농식품 체계, 현대 글로벌 농식품 체계가 이런 생태성, 안전성, 지역성, 복지성, 관계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죠? 글로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농식품 체계는 생태성, 안전성, 지역성, 복지성, 관계성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요. 그죠? 낮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요원한 일이지만 정말로 좋은 농식품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생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안전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농식품 체계를 만든다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좋은 농식품 체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 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대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뭐 그전 했던 얘기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다는 거죠. 대한 먹거리 운동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실험되고 있다고 할까, 혹은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 뭐 유기농 운동, 생협 운동, 학교 급식 운동, 슬로우 푸드 운동, 공정무역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름도 다르고 각기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5가지 지표,
뭐 생태성, 안전성, 지역성, 뭐 이런 것들을, 복지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푸드를 먼저 좀 들여다보죠. 로컬 푸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마 로컬 푸드 들어봤죠? 로컬 푸드.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예를 들면 장성군에서 생산된 걸 장성군에서 소비하게 되면 그 돈이 판매된 돈이 소비자들이 소비한 돈이 그 지역에서 돌겠죠. 그죠? 그 반대의 모델이 뭐냐면 대형 마트예요. 여러분 혹시 춘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춘천? 없네요. 네. 춘천에도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지방마다 조그만 중소도시에도 대형마트들이 들어가요. 뭐 이마트 뭐 이렇게 해서 롯데마트 이런 것들 들어가면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마트들이 들어가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죠. 거의 망하죠. 그리고 그 돈이 마트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돈은 결국은 이 대형마트 본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서울만 커지는 거예요. 춘천에서 판매된 그 물건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이 춘천에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다 중앙으로 와요. 지금 왜냐면 대한민국은 특히 모든 게 전부 다 서울 집중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문화 이런 모든 자본들이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마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사실은 전부 다 서울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 인근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춘천 소비자들이 아니면 춘천의 작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판매를 한다면 그 지역에서 돈이 돌겠죠.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산자와 소비자 거리를 줄이는 거죠. 혹은 또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원주? 있을 것 같은데 자수를 안 하네. 원주? 없어요? 네.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에 새벽 시장이 있어요. 새벽 시장이. 그리고 그 새벽 시장에서 매일 새벽에 농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산한 거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소비자라든지 지역 식당 주인들이 와서 구매를 해가요. 이걸 통해서 그 지역 농민들도 현금을 직접 이제 현금 소득을 늘릴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 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제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한 뭐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CSA라고 해서 지역사회 지원 농업, 뭐 공동체 지원 농업 이런 거예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라고 하는데 이 모델 이런 거예요. 그 생산자들이 이제 농민들이
10명이면 10명, 뭐 5명이면 5명이 모여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거를 뭐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주로 택배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종의 직거래를 하는 거죠. 직거래. 그죠? 직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매주 보내주는 걸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죠? 생산 농민들이 뭐 10명이 농가가, 이번 주에는 뭐 호박, 딸기, 가지, 고추를 수확을 했다. 그러면 박스로 해서, 대개는 박스로 해서 그걸 다 보내줘요. 그러면 소비자는, 나는 가지 먹기 싫은데, 나 싫은데 해도 할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생각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농민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농민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일정한 신뢰 체계를 쌓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헌신이 사실은 개입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CSA라고 하는 거는 1년치, 미국 같은 데서는 1년치 회비를 내요. 보통 쉐어홀더라고 그러는데, 그 회비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200만 원 미리 내는 거예요. 선납을 해요, 선납. 그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 농사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지지해줄 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자신의 지지자, 혹은 뭐 공동 생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소비자 시장에서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200만 원이라고 하는 출자를 해주는 이런 든든한 소비자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씩 받아서 100명, 그럼 2억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농사 수확물을 매 주마다 생산된 거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 하면, 농사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이를테면 많이 일으키면 자연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물거나 홍수가 나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뭐 아니면 뭐 날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이럴 때 따라서 수확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불확실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실패의 위험이 있어요. 실패의 위험. 그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200만 원 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트나 무슨 아니면 가게에 가는 것보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쫄딱 망해서 한 20만 원어치밖에, 나중에 이제 시장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 20만 원어치 채소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인데, 이 농민을 내가 믿고, 면대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산자, 소비자의 면대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신뢰하고, 이 농민은 나를 위해서, 나를 아니까, 면대면 아니까, 나를 위해서 농약도 안 쓰고, 뭐, 자기가 먹는 거 장난하지 않으면서 좋은 음식,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나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상호 간의 헌신이 있는 거죠. 생산자는, 나를 믿고 이 소비자가 200만 원을 미리 나에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믿어주는 이 소비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이제 상호 간에 일정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날씨가 나빠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쫄딱 망하면 그때는 같이 망하겠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위험을 함께 나누는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이제 원래 CSA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지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는 대개 이제 한 달에 일정액을 회비로 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꾸러미 사업이라고 하는데 꾸러미 사업 그래서 매달 회비를 내면 매주마다 뭐 일정한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형태이긴 한데 워낙 이제 CSA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 위험에 대한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 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상호 간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시기 지금 맞는 건가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언니네 텃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꾸러미 사업 CSA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0만 원 내고서 800만 원어치 받아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요동을 치죠. 무슨 뭐 배추값이 막 금값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면 시장 가격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뭐 5배씩이나 배추값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딱 협정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생산된 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사실은 편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함께 가는 풍요에 들면 다 좋은 소위 말하면 함께 가는 그런 이제 농업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농민시장, 원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민시장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들과 소비자를 만나는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전주라든지 완주 이런 지역에 보면 로컬 푸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직접 직매장도 있고 뭐 장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민농업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팔당 지역의 생협,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직접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니면 CSA 같은 걸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뭐 아이쿱 이런 데를 가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사면 돼요. 거기서는 뭐 신선 채소류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기농, 땅을 살리는 농업, 그 다음에 농민들과의 어떤 직접 그래서 중간 수출, 중간 유통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에 비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시장보다 훨씬 좋은 유기농을 믿을 만한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생협이에요. 한살림, 아이쿱 이런 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회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냥 보세요. 한살림이라든지 아이쿱 두레생협 이런 것들 회원 수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증상이라고 보는데 그 기존의 농식품 체계나 마트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일종의 시민적,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비교 손쉽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도 지금 이제 학교급식이 무상급식 플러스 친환경 지역농산물 이런 데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과 직접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농업, 제가 지난번에 학교 텃밭 얘기를 했지만 고대 내에 레알 텃밭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도 텃밭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푸드,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화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동영상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영상을 보지 못하지만 PPT 파일을 올릴 테니까 다운 받아서 좀 틈날 때 보시면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거리 시민이 되자. 시티즌, 성찰하는 생각하는 시민.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어라. 정책에 참여하라. 직접 길러봐라. 농민에 대해 알자. 호기심 있는 소비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호기심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먹이 연쇄상에서 낮은 단계 식품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가공식품 먹지 말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육식보다는 채식. 그다음에 육식을 할 때는 방목 고기 먹으려면 좋은 고기 먹자 이런 얘기고요. 가공. 그다음에 이제 직접 음식을 해 보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하여간 뭐 자취를 하든 아니면 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든 간에 음식을 해보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떤 재료를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